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4차 로봇플러스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규남 대표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올해 마지막 로봇플러스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제4차 로봇플러스 세미나에서는 첫 시간에 메타버스, 두 번째 시간에 NFT에 대한 강연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첫 강연은 연결의 진화가 가져올 메타버스 가상경제라는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 대표님은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무선 네트워크와 센서,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업 매직 에코의 공동 대표를 거쳐 혁신기획사 라이프스퀘어의 이노베이션 캐털리스트로서 기업들의 혁신을 촉매하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싱크탱크 퓨처 디자이너스의 퓨처 디자이너로 신기술을 통해 만들어낼 미래상과 가치를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와 가상경제에 대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용욱입니다. 오늘은 연결의 진화가 가져올 메타버스 가상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이것이 로봇이라는 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이런 기술의 진화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과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현상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가상의 세계 내지는 우리가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이 어떤 게임의 세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현실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연결이 되고 또 얼마나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연결의 진화가 가져올 메타버스 가상 경제,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라고 불리는 팬데믹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SF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일들이겠죠. 마스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기를 피하거나 전염병을 걱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미 일어나 버렸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공통의 경험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인은 바로 가속화된 디지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연을 듣고 함께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를 강제로 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도 그때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을 했는데요. 이런 연결된 가상화된 세상, 디지털로 만들어진 세상의 대표적인 주자가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트렌드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터지는 2020년 유치원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실제로 교실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 덕분에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와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 못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대리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밖에서 뛰노는 시간보다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또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가상 세계 안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를 살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이들은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컸던 세대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하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과 가상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컸던 이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들의 등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세대들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세계들이죠. 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실 안에서도 친구들과 놀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가상의 방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약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최근에 이 아이들은 레고에서 만든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레고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블록은 레고가 만들어서 파는 완구입니다. 기존의 레고는 블록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하면 어떤 형태의 집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뭐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그것과 유사합니다만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가 만든 레고가 완성이 되면 그게 완성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켜서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증강현실로 내가 만든 레고를 비추면 내가 만든 레고 블록이 살아납니다. 내가 만든 성에서 유령들이 나타나서 날아다니고 내가 만든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경주를 할 수 있고요. 나는 헌터가 돼서 유령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레고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레고 블록들이 조립이 됨으로 인해서 완성이라기보다는 조립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과 상호작용하면서 디지털로 무엇인가 가상화된 것들이 함께 변신을 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 속에 이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는 가상세계라고 볼 수 있고 어디까지가 현실세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는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요. 아마도 이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중간에 흐려진 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기술이 가져올 세상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과 가상의 중간에 존재하는 많은 가치들이겠죠. 이 가치들 덕분에 사실은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이 변화를 인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달라지는구나. 정말 많은 것들이 가상화돼서 이제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내 눈앞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그 코로나 세대들 또는 Z세대의 끝자락 후기 Z세대들 또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들 이 10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경제적 주체가 아니고요. 아직은 돈을 버는 아이들도 아니고요.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메타버스에서, 로블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가치와 많은 어떤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놀고 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이미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미래의 메타버스는 어쩌면 우리처럼 뭔가 다른 가상화 또는 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들은 그냥 그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는 5년 후, 10년 후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메타버스 세계는 어쩌면 그냥 유행처럼 그리고 실체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본질이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세상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삶의 경제 주체가 되는 뭐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진짜 본질적인 메타버스의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결국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네이티브의 부상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통해서 정말 큰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기술의 진화를 항상 같이 놓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메타버스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동인을 연결의 진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이전과 이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이전과 이후, 사실은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소셜 네트워크가 탄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어떤 관계로 묶기 전과 묶고 난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요. 또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컴퓨터로 우리가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연결된 이전과 연결된 이후, 이렇게 연결은 이전과 이후를 굉장히 많이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에는 사물 인터넷, 또 사물 인터넷 이후에는 이런 메타버스까지 많은 것들이 계속 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산업적 변화와 지각의 변동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중심에 있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들어왔고 지금 그것을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세상도 결국은 가상의 세상이지만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연결은 계속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연결이 되고 인공지능이 연결이 되면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로 진화하게 될 것이고요. 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웹 3.0이라든가 웹3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조류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의로 불리우든 간에 결국은 연결과 이런 연결의 어떤 양상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진화시키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현상은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에 이미 연결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전 세계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결의 진화 속에서 가상세계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지금 만들어진 세상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사는 삶이라 함은 메타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굉장히 빠르게 컴퓨팅 성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CPU, 메모리의 용량은 물론 GPU라고 불리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경우는 그래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대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 암호화폐 열풍, 그리고 그 속에서 채굴이나 마이닝이라고 불렸던 GPU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블록체인의 처리, 그리고 뭐 채굴의 여러 가지 그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견인하면서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을 지금까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또 2016년 우리가 기억하듯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에서 등장했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들, 이 인공지능들도 고속 병렬 프로세서인 GPU의 도움으로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성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21세기의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까지도 이 GPU와 함께 궤를 하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PU를 만드는 회사가 AMD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에 젠슨의 법칙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의 법칙이라 하면 10년마다 GPU의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진다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현재까지는 10년마다 1000배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배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GPU의 성능보다 1000배가 더 나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메타버스에 있어서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메타버스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GPU가 얼마나 그래픽을 리얼하게 정말 우리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트렌드의 양상이 바뀔 수 있는데요. 결국 10년 뒤 1000배 더 나아질 GPU의 성능이 어떤 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메타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버스의 사명을 건 이 기업은 2020년 10월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합니다. 이 헤드셋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성능이 좋아진 GPU, CPU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별도의 GPU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고사양의 게이밍 PC가 없어도 저 웨어러블 컴퓨터, 헤드셋 하나만 머리에 뒤집었으면 우리는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 웨어러블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0월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불과 2년 만에 1,5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지금 달성을 했고요. 지금 얼리 어댑터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그냥 게임 덕후들의 시장이었던 가상현실이 지금은 드디어 대중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우리는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별도의 디바이스,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 같은 아주 파워풀한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컴퓨터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접속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아주 무한한 가능성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서 상호작용하고 서로 게임을 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된다면 그동안 평면 디스플레이에서만 상호작용했던 우리는 컴퓨터가 만든 공간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이 가상세계인, 모든 공간이 디스플레이가 된 세상 속에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UX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 결국 이 기술들의 발전이 지금 완성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진화할 그런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컴퓨팅 플랫폼들이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이미 목격을 했고요. 그 수많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대중화가 됐고 대중성을 띠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산업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가 대중화가 됐던 80년, 90년대. 그동안 개인들은 굉장히 막강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갖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 컴퓨팅 파워는 개인이 사용하던 그런 컴퓨팅 플랫폼들은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띠게 되면서 이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던 기업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으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연결된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나 킬러 서비스들을 만든 기업들도 지금은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 연결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시 연결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인터넷과 연결된 삶을 지금 살고 있고요. 덕분에 그 항상 연결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연결의 중심에서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 불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쿠팡, 토스 또는 뭐 여러 가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은 또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폼팩터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그것이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서도 가상현실, 혼합현실 또는 증강현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폼팩터 하드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디바이스들은 새로운 디바이스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들이 언제 그러면 대중화가 될 것이냐. 증강현실, 혼합현실 같은 디바이스들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진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현실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리고 가상현실 기반의 혼합현실들은 사실은 이제 티핑을 넘어서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역사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들이 대중화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플레이어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인가? 과거에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또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사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가능성들이 사실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단지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것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가상세계가 그럼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보다 훨씬 큰 계유의 가능성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메타버스의 유저들이 아니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메타버스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 메타버스의 시티즌이 아닌 우리가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AR이나 VR 같은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은 사실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메타버스 접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들은 메타버스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마치 인터넷처럼 마치 인공지능처럼 보편적 또는 펀더멘탈한 기술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모빌리티 내지는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업들에서도 결국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단순히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로서 내지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채널과 환경으로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와 센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케아 플레이스라든가 증강현실 앱들,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앱들은 직접 이케아 가지 않아도 카탈로그에 있는 가구를 집으로 불러 들여와서 실제 집에 1:1 리얼 스케일로 배치를 해봄으로 인해서 직접 가보지 않고도 정확한 사이즈에 그리고 집과 잘 어울리는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고객 경험의 혁신을 만드는 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혼합현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든가 또는 최근에 메타가 발표한 퀘스트 프로를 기반으로 한 믹스 리얼리티 같은 것들은 현실 세계의 그 직원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협업을 하고 또 가상 세계에서 접속한 아바타로 접속한 다른 직원들이 리모트에서 그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디지털 공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끄집어내고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만드는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고객 경험 혁신에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실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가상으로서 가능한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쇼핑몰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가상의 피팅, 가상의 옷을 고르고 그 안에서 옷이라든가 상품을 둘러보고 마치 현장에 간 것과 같은 내지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또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에서 가지지 못하는 제약들을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가상의 공장을 실제 공장을 가상의 공장으로 1:1로 스케일을 해서 컴퓨터 안에 트윈으로 만들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새롭게 라인을 세팅할 때 최적화된 값의 어떤 토폴로지를 바로 공장에 셋업을 한다거나 내지는 실시간으로 실제 공장과 가상의 트윈이 연결돼서 상호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면서 실제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가 이슈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보수하고 무엇인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이런 가상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 또는 건설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활용이 돼 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올 2022년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선보였었는데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 실체가 없어 보이는 이 트렌드를 모빌리티와 결합하는 처음의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컨셉은 너무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이동의 미래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이동하는 공간 자체에서 눈과 손과 발이 자유로워졌을 때 메타버스의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보틱스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것들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컨셉이 놀랍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저는 여기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혁신이고요. 또 혁신은 필연적으로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비록 지금 보여드리는 저 컨셉이 세상에 메이드 되고 소비자들에게 억셉트 되는 컨셉이 아닐지언정 저런 시도 속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메타 모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한 시도로 바라보는 관점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메타 팩토리라고 불리는 실제 싱가포르에 있는 제조혁신센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으로 연결하고 굉장히 개인화되고 굉장히 뭔가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무엇인가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모듈들이 어떤 용도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가변돼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실험하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상화된 기술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상에서 만들어내고 가상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또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호 레버리징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는 수많은 가상화 기술들을 우리는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실 미래가 저는 굉장히 밝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불확실하고 뭔가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텐셜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로블록스인데요. 이 로블록스는 지금 현재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매일매일 5천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 안에 접속을 해서 하루에 2.6시간 이상을 이 안에서 체류를 하면서 친구들과 논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인데요. 과연 2시간 이상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주요하고 이 10대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도미넌트한 지금 서비스가 돼버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이죠. 도대체 너는 로블록스를 왜 하니? 재밌어요? 게임이 많아요? 친구들과 맨날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재밌게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게임이 재밌어도 있지만 그 재밌게 된 동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동인은 바로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로벅스라는 화폐가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서 직접 게임을 디자인하거나 내지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맞춰 입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트레이닝복이 상위 5,000원, 하위 6,000원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유료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미 유료의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소비를 하고 그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화폐, 로벅스라는 화폐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하는 것. 사실은 경제 체제와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 경제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크리에이터들이 10만 로벅스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환전 신청을 통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내 실물 계좌로 그 돈을 환금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이 대략 한 350불, 한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규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제로 많은 10대들이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에 한 해만 해도 7,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페이아웃이 됐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적 창출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이 로블록스라는 공간 안에서 100만 원 이상을 벌은 유저들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 결국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가상세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제가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트렌드와 기술적 진화와 만나면서 사실은 앞으로 더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트렌드가 1번 NFT의 탄생, 2번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NFT 탄생,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하게 들었던 얘기일 텐데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묻지마 투자의 대상 이상의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디지털은 무한 전송, 무한 복제를 하더라도 거의 돈이 들지 않는 한계 비용 제로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MP3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 100만 명과 나눠도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한히 복제하고 전송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큰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그 복제된 사본이 원본과 또 똑같다라는 사실 이런 무한 복제, 무한 전송의 패러다임이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의 플랫폼을 굉장히 크게 스케일업하고 성장을 시켰는데요. 이 NFT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한 전송과 무한 복제가 된다는 의미 자체가 희소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가상세계 안에서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이 아주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닥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이 NFT라는 게 적용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결국 디지털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희소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컨텐츠, 유한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요. 또 그것이 복제가 된다 한들 진본에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이 적용되어 민팅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은 진짜, 이것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린 진위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블록체인 안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권을 기입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너십을 기반으로 한 많은 크립토계에서 주장하는 웹3가 가능해졌고 결국은 이것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내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로블록스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인터넷에 있는 툴들 그리고 도구들, 소셜 네트워크의 힘, 연결된 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NFT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디지털 공간 안에 그거보다 더 큰 가능성, 더 큰 가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요. 또 도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인간들이 지금 광고에 유튜브에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진짜 같은 그런 가상 인간들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디지털이 본질인 메타버스 안에서 사실 이 가상인간이라고 불리우는 메타 휴먼들도 이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구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결국은 가상 공간 안에 이런 메타 휴먼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5년 후, 10년 후에 만나게 될 세상 안에는 더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90억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늘 수가 없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100억, 200억, 300억의 수많은 인구들이 새로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상 경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인터넷이 주어졌고 그리고 컴퓨터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은 그 개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없을 정도이고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 왔고 또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기여하고 계시는 로봇 기술들, 모빌리티 기술들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갈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더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같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가상의 공간을 확장하고 가상의 시간을 확장하고 또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현실 세계에서의 만들어왔던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확장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가상과 또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그런 우리는 초입에 와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도입을 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로 누가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이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데서 주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기술도 도구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을 그냥 단순히 손에 만져지지 않는 가상 세계라기보다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